안녕하세요. 노년을 쓰는 김 작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 자부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혼자 끙끙 앓을까요? 분명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줬는데 어느 순간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선을 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새 천장을 보며 내가 만만해 보이나 싶어 분통이 터지는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이 먹고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 보니 화병이 날 지경이죠. 우리는 흔히 상대의 번듯한 직함이나 인자해 보이는 미소, 그리고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며 늘어놓는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치 뱀처럼 소리 없이 기어 나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착한 척 다 하지만 정작 본성이 드러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하는지 아니면 속으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지는 아주 사소한 틈새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속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가짜 신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뼛속까지 보여주는 진짜 본성의 신호를 예리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노후가 평온해지고 내 곁에 진짜 사람만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는 법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그들을 내 발밑에 두는 심리적인 단호함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잠자리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남은 생을 즐기고 싶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다들 머리칼이 희끗해진 60 중반의 나이, 겉으로 보기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점잖은 신사 숙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크고 모임을 주도하는 친구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자수성가해서 번듯한 집도 몇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워 동네에서도 꽤나 대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식당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줄 때부터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영철이는 종업원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야, 여기 물 좀 더 가져와라며 툭 내뱉더군요. 옆에 있던 친구가 말 좀 예쁘게 해라라고 넌지시 건넸지만 영철이는 돈 내고 먹는데 뭐 어때? 얘네들도 이런 대접 받는 게 일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응수했습니다. 식사 내내 영철이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건강 걱정에는 그거 다 운동 안 해서 그래. 나처럼 좀 뛰어라며 훈수를 두었고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에게는 요즘 애들 다 똑같지 뭐 그리 유난이냐며 김을 팍 식혔죠. 겉은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가시 돋친 넝쿨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이와 대화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생채기가 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 박사의 메라비언의 법칙은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톤과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 말의 내용은 겨우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목소리의 음조나 말투, 억양 같은 청각적 요소는 무려 38%를 차지했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미세 감정 연구로 유명한 폴 에크먼 박사의 실험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본심을 숨기려 할 때 단어는 조작할 수 있어도 말투의 미세한 떨림이나 단어 사이의 짧은 멈춤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약 85%의 확률로 말투의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는지 혹은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었다는 수치는 매우 놀랍습니다. 즉, 입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해도 말투에 실린 미세한 비아냥이나 차가운 톤은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인 질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날 선 말투를 사용하는 건 대부분 그 마음의 그릇이 이미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진 인격의 패턴입니다. 말투는 마음이라는 호수에서 퍼올린 물바가지와 같습니다. 호수가 맑으면 맑은 물이 올라오고 바닥에 진흙이 가득하면 흙탕물이 딸려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말은 멀쩡한데 말투가 차갑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반대로 극심한 열등감을 공격성으로 감추려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가련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투를 쓴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가시 돋친 말투는 여러분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뿐입니다. 말투가 거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복을 입으로 다 털어버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그의 저서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반은 말하는 사람에게 속하고 나머지 반은 듣는 사람에게 속한다. 이 말은 내가 뱉은 말이 상대에게 닿는 순간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말투가 차갑다면 그것은 이미 폭력이 됩니다. 몽테뉴는 인간의 품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다스려 평화를 얻고 어리석은 자는 혀를 휘둘러 제 무덤을 판다는 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거리두기입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투가 당신의 고요한 마음 호수에 돌을 던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가 던진 가시는 그의 손에 묻은 흉터일 뿐 당신의 살갗을 뚫게 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례한 말투를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저 사람의 마음속이 지금 참 시끄럽구나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그들의 독서를 해독하는데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은퇴 후 정기적으로 모이는 서예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임에는 자산이 수십억 대라는 소문이 자자한 박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입버릇처럼 나중에 내가 크게 한턱 낼게라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하지만 막상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가면 풍경은 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는 식사가 끝나갈 때쯤이면 꼭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거나 신발끈을 유독 오래 고쳐매며 계산대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원 중 한 명이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다들 먼 길 마다치 않고 달려와 슬픔을 나눴죠. 박 씨 역시 조문을 왔지만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는 동호회 회원들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에서 가장 비싼 안주와 술을 거침없이 주문해 먹던 그가 조의금 봉투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소 생활비가 빠듯해 보이던 김 씨는 정성껏 준비한 조의금과 함께 상주를 위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묵묵히 꾸준히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 씨가 평소에 말하던 여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화려한 껍데기였고, 진짜 사람의 가치는 남을 위해 지갑을 여는 그 찰나의 망설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이 인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는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 준 뒤 한 그룹에는 자신을 위해 쓰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타인을 위해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32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에서 타인에게 돈을 쓴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돈을 쓴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또한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지향성 연구에 따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보상 체계가 오로지 나의 이득에만 고정되어 있어 타인을 위해 지출할 때 뇌의 통증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지출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합니다. 즉, 인색함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뇌의 구조적 패턴일 수 있다는 수치적 근거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쓸 때 유독 인색하게 구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결핍이 만들어낸 비뚤어진 패턴입니다. 지갑은 마음의 문턱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쏟아내고 사랑을 속삭여도 정작 지불해야 할 순간에 손을 떨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결국 당신보다 자신의 안위를 수만 배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 특히 돈 쓰는 법에서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자신의 이득을 채워줄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중에 낼게라는 말은 지금 당장 손해보기 싫다는 얄팍한 계산이죠. 60년 넘게 사신 여러분은 이미 느끼실 겁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에서 열리고 어디에서 닫히는지만 유심히 관찰해도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려 하는지 99%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그는 인간의 인격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금전적 이득 앞에서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고결한 인격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앞에 비굴하거나 인색한 자는 영혼의 크기가 그 동전 구멍만 하다는 그의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당신의 호의는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지갑을 닫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닫고 사는 법입니다.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당신은 조용히 그들과의 거리를 계산하십시오. 무례하게 돈으로 당신을 시험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야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소중한 삶과 자원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는 지혜로운 선긋기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흘러가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위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바로 약자 대하는 태도에 대해
2천자 이상의 심도 있는 통찰을 이어가겠습니다. 제3장 약자 대하는 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높이. 동네에서 꽤나 인망 높기로 소문난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점잖은 양복 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에게 허허, 별거 아닙니다라며 겸손을 떨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주말 그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중년의 여직원이 주문을 받다 실수로 김 장로님의 구두에 커피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 평소에 인자한 할아버지 미소는 간데없고 사나운 맹수의 눈빛이 튀어나왔습니다.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이래서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연신 사과하며 닦아내려 하자 그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점장을 불러오라고 고성을 질렀죠.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지인들에게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짓밟는 비릿한 권위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매너는 인격이 아니라 자기보다 강하거나 대등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본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권력의 비대칭성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했던 대학생들에게 교도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자 그들 중 3분의 1 이상이 불과 며칠 만에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가학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1971년의 원본 데이터와 이후 보완된 연구들을 보면 권력을 쥐었을 때 상대방을 비인격화하는 경향이 80% 이상의 피험자에게서 관찰되었습니다. 즉, 상대가 나에게 반격할 수 없는 약자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억눌려 있던 지배 욕구와 잔인함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실험은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이 권위라는 가면을 썼을 때 얼마나 쉽게 괴물로 변하는지를 수치와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입증했습니다. 그 사람이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수직적 서열 구조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 극심한 비겁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말은 멀쩡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데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원 혹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반말을 툭툭 던지거나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를 인간이 아닌 기능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내가 돈을 내니까 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진짜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마세요. 그가 당신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대할 때의 눈빛과 어투를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태도가 바로 언젠가 당신이 약해졌을 때 그가 당신에게 보여줄 진짜 얼굴입니다. 근대 철학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정엄 명령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는 인격의 고귀함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타인을 자신의 편이나 감정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죠.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칸트가 말한 도덕적 입법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엄격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약자에게 군림하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 곁에서는 반드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당신을 존중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워져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는 가장 먼저 당신을 향해 그 비릿한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정은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대신 낮은 곳에서도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곁에 머물 때 당신의 노후도 비로소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강자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인격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책임 분리입니다. 네 번째, 오래된 동네 친구들끼리 모인 부부 동반 모임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온 정숙 씨였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네. 정숙 씨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며 진심 어린 축하와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영희의 반응이 참 묘했습니다. 칭찬이 정숙 씨에게 쏟아질수록 영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 요즘 명문대 나와도 취직 안 되면 다 헛거야. 우리 조카도 서울대 나와서 지금 놀고 있잖아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반면 함께 있던 다른 친구 미자 씨는 평소 남의 칭찬을 들으면 아유, 과찬이세요.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 정말 기분 좋네요 라며 담백하고 품위 있게 받아내곤 했습니다. 미자 씨는 남이 칭찬을 받을 때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럴 자격 충분해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을 때 보이는 그 짧은 반응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혹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칭찬을 비꼬아 받거나 남의 칭찬을 가로채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행복마저 죄가 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는 심리학에서 자기 가치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브라운 박사는 자존감의 높낮이에 따른 칭찬 반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약 70% 이상이 칭찬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인지 편향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성취와 칭찬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심리학에서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을 자신의 가치 하락으로 인식하여 공격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칭찬 앞에서 유독 냉소적이거나 비꼬는 사람들은 수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자존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빛을 끄려는 심리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유독 갑자기 분위기를 싸해지게 만들거나 남의 칭찬을 듣고 배 아파하는 건 그 사람이 솔직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결핍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주고받는 에너지가 명확한 행위인데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성격이 괄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좁아서 남의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말은 멀쩡하게 나도 축하해라고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곧바로 근데 말이야라며 부정적인 단서를 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비교로만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나야만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칭찬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시를 돋우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기쁜 순간마저도 슬그머니 죄책감으로 물들여버릴 사람들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문필가 라 로슈프코는 그의 잠언집에서 인간의 허영심과 칭찬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칭찬을 거절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칭찬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교묘한 허영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재능 중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칭찬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지적, 도덕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누구와 마음을 나누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당신의 성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너무 자랑을 했나? 하고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고 그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춥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밝은 빛을 시기하는 사람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기쁨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꼬인 반응으로부터 당신의 자존감을 해방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5번째, 동네 등산 동호회에서 매주 산행을 떠날 때마다 꼭 10분, 20분씩 늦게 나타나는 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은퇴 전 나름대로 높은 직위까지 지냈던 터라 늦게 도착하면서도 미안해하기보다는 허허, 오는 길에 신호가 너무 걸리네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죠. 기다리던 회원들은 산행 시간이 늦어질까봐 초조해하는데 정작 본인은 느긋하게 등산화 끈을 매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모임 시간을 30분이나 넘겨 나타났는데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가 오늘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좀 늦었어. 이해들 하지? 라며 자신의 바쁨을 은근히 과시하더군요. 묵묵히 기다리던 한 회원이 우리 모두의 시간도 최 씨 시간만큼 귀합니다라고 한마디 하자 최 씨는 오히려 사람이 왜 그리 각박하냐며 불쾌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지만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기는 그의 모습 뒤에는 나의 일부는 귀하고 당신들의 30분은 기다려도 되는 시간이라는 오만한 특권 의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최 씨를 모임에서 제외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며 투덜대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격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샌드라 휜먼 박사는 시간 지각과 인격 특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낙관주의 편향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타인에 대한 지배력 확인 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동적 공격성의 수치를 측정했을 때 약속 시간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25%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성실성 지표가 40% 이상 높았으며 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정비례했습니다. 즉, 시간 약속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뇌의 정교한 반응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약속 시간에 늦는 건 길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보다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하고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일부분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미안해, 금방 가라고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지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기다림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사소한 사정을 타인의 귀한 시간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지. 친한 사이에 뭘 그래라는 말은 친밀함을 무기로 당신을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을 우습게 아는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지 마세요. 자신의 시간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배려를 만만함으로 오해하는 아주 위험한 부류입니다. 근대 정치 철학의 시조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신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는 인간관계의 기본 동력이 신뢰이며 그 신뢰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는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자다라며 타인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를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 무게를 증명하는 일이라는 그들의 통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반복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10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느꼈을 초조함과 허탈함은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무례하게 시간을 뺏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제 시간도 소중하니 다음부터는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용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십시오. 혼자 보내는 30분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기다리는 1시간보다 훨씬 값진 법입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과감히 선긋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2막을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6번째, 오래된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행 내내 총무를 맡아 꼼꼼하게 일정을 챙기던 명수가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날짜를 하루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잘 곳이 없다는 황당한 상황에 다들 당황했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본성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명수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 불찰이야. 내가 지금 당장 근처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비용 차액은 내가 부담할게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기철가명이가 대뜸 화를 내며 몰아세우더군요.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냐? 이럴 거면 총무를 왜 맡았어? 나 피곤해 죽겠는데 책임져. 라며 사람들 앞에서 명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기철이는 평소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수가 백배사죄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동안에도 기철이는 끝까지 투덜대며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인격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대할 때 얼마나 너그러우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인격 및 자존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웻 교수는 마인드셋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변명에 급급한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수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받아들여 이를 감추려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인격적 성숙도가 낮은 집단의 65% 이상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사과보다는 상황 탓이나 타인 탓을 먼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기 고향적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성공은 내 덕,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학습과 조정의 기회로 보며 사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즉,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라는 것이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도 사과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건 성격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내면이 유리알처럼 약해서 작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부서질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함의 표현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인의 증표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내가 원래 뒤끝은 없잖아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잘못 앞에서는 입을 꾹 닫거나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그들은 평소에는 좋은 형님, 좋은 동생 같아 보이지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당신을 바다로 밀어넣고 너 때문에 배가 가라앉았다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앞으로 당신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나눠 가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잘못을 고칠 준비가 된 고귀한 영혼이다. 그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짐승과 인간이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허물이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직면하는 용기야말로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줄 모르는 무례한 사람의 변명을 대신해주며 마음 쓰지 마세요. 그가 사과하지 않는 건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직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당신의 마음만 더 다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사람을 보거든, 아,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의 너그러움을 이용해 매번 실수를 뭉개고 지나가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타인의 무책임함으로부터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십시오. 사과 없는 무례함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불편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7번째, 동네에서 알게 된 두 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분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화려한 분이었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모임에 나올 때면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며 자신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문하게 된 그분의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은 여기저기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고 거실 한 구석에는 며칠은 지난 듯한 택배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고 소파 위에는 갈아입은 옷가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풍경이었죠. 반면 다른 지인인 최 선생님 가명의 댁은 소박했지만 결이 달랐습니다. 가구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현관의 신발들은 주인을 닮아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던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작은 화분 하나에도 정성 어린 손길이 닿아 있었죠. 최 선생님은 주변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산만해져서 매일 조금씩 닦고 치우는 게 내 마음을 닦는 공부라네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 평온한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칠애보다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가꾸는 그분의 태도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정리정돈 상태가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확률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가족의 일상생활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집안에 잡동사니가 많고 정리가 안 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공간의 무질서가 뇌에 지속적인 시각적 자극을 주어 인지 과부하를 일으키고 이는 결국 정서적 불안과 통제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자기 공간을 정리하지 못하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관리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무너져 있다는 수치적 신호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건 단순히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내면이 현재 심각하게 엉켜 있거나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공간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놓은 지도와 같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나는 완벽주의자야 혹은 나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도 정작 본인이 머무는 자리를 엉망으로 방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면에만 신경을 쓴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진짜 수준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도 자신을 위해 주변을 정돈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과의 관계도 그 낡은 옷가지처럼 함부로 구석에 처박아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 그 정돈된 공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인간의 품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질서정연한 생활 습관이 곧 우주의 법칙과 맞닿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그의 저서 공간의 시약에서 집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안에 담긴 영혼 역시 맑을 수 없다는 뜻이죠. 주변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숭고한 철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어지럽히고 타인의 에너지까지 갉아먹는 무질서한 사람에게
당신의 질서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의 혼란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공간에 갔을 때 이유 없는 불쾌함이나 산만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주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삶조차 정돈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당신의 소중한 평온을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만의 작고 정갈한 공간을 가꾸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셔도 깨끗한 식탁 위에서 마시는 정성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무례하고 무질서한 타인으로부터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분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해방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오로지 당신의 손길이 닿은 맑고 정돈된 풍경으로만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떠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평생 적당한 거리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본성을 읽어내는 기술은 그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첫째, 사람의 인격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틈새에서 절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무례한 사람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내면이 고장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셋째, 타인의 본심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눈을 갖되 그 시선이 나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늘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동안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마음 졸였던 당신의 지난 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쓰라린 경험들이 쌓여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안목이 된 것이죠. 이제는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소진했던 그 귀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에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무례한 타인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